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이 매우 추워졌습니다. 어느덧 겨울로 접어든 느낌입니다. 자랑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희 미디어입동자 국민TV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뭐 어디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한 건 아니고요. 사실 아시겠지만은 이 미디어입동자 국민TV 일종의 언론사입니다. 일 굉장히 빡세고 라디오, TV 만드는 일 쉽지 않습니다. 인력이 적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인력이 좀 많으면은 토요일, 일요일도 방송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토요일, 일요일 방송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월화수목금 방송하는 데만 해도 그냥 진이 빠져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할 수 없이 쉰다는 건데요. 직원들이 자원봉사로 나와서 조합원들에게 전화거는 일을 했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은 저희 미디어입동자 국민TV 조합원 28,000명에서 불과 카운트다운 마이너스 6인가요? 컷다운을 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실제 월 조합비 11,000원 이상을 내는 조합원 숫자는 13,000명 남짓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와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뭐 숫자는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은 1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나 평소 토요일, 일요일에 비해서는 거의 10배 이상의 이 조합원들이 월조합비를 내지 않다가 내게 됐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원봉사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회사 차원은 아닙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라디오 평 시간에 이달 중에 9만 자를 달성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이제 한 89,620자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데요. 한 380자 남아 있습니다. 이달이 마감되기까지는 닷새가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멍청이 임금 선조에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닷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9만 자 꼭 달성합시다. 하나만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김용인 국장이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뭐 논문 쓴다고 그러던데 박사학위 논문을 다 썼는데 아마 마무리 작업을 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잘 했는지 궁금합니다만은 휴가 도중에도 방송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내왔는데 읽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정영진의 불금쇼가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 인기를 끌겠느냐? 정통적인 뉴스, 비평 이것도 물론 전혀 지상파들과 다른 국민TV, 국민라디오만의 특성에 대해서 환호하고 즐겨 듣긴 합니다만은 이 어둡고 괴로운 시간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래서 불금쇼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올해 끝나면 내년부터는 또 새로운 프로그램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 이 어둡고 괴로운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매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월요일 아침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대북전단 살포 참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 북한의 김정일 체제를 옹호하겠다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세습, 그게 말되는 이야기입니까? 독재, 인권 탄압, 말되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비판하고 그리고 북한의 동포를 그런 압제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면한 위협, 남북 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 국지전 발발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비록 북한이 인권 탄압 국가이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마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합리와 이성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 인권운동을 하겠다는 인간들을 보면요. 북한 인권운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대한민국 말아먹기 운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조중동 보수신문의 일익을 담당하는 중앙일보가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 자제되어야 한다는 사설을 썼겠습니까?
중앙일보의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남남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과 오두산 통일전망대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보수단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단체가 수차례 충돌했다.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트랙터를 몰고 와 진입로를 막기도 했다. 결국 파주시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는 무산됐다. 그러자 보수단체 회원 일부는 김포시로 이동해 대북 전단 2만 장을 날렸다. 경찰은 이날 전단 살포 단속이 아닌 충돌 방지 차원에서 출동했고 군은 전방에서 북한군의 사격에 대비해야 했다. 원래 이 전단이라는 것은요, 체제가 우월한 쪽에서 날리는 겁니다.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북한이 더 잘 살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부시 시절인가요? 레이건 시절인가에 백악관에 안보 관련 비서관인지 보좌관인지 비슷한 일을 했던 한국인 2세죠. 빅터 최인가? 빅터 차죠, 차. 그 차 교수가 쓴 적대적 제휴라고 하는 책, 문학과 지정서에서 번역된 책을 보면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훨씬 잘 살았다라고, 미국 보수 정부의 브레인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북한 삐라가 많았어요. 산에 올라가면은 삐라가 있습니다. 김일성, 우상화 삐라입니다. 이제 세월이 변해서 거꾸로 됐습니다. 우리가 훨씬 잘 살고 체제의 우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삐라를 보낸다는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이 삐라를 보내는 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잘 살았을 때 북한 삐라를 보고 북한을 동경해서 북한으로 월북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전혀 효과가 없는 짓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하고 분단과 대결 의식만을 조장하는 그럴 일뿐인 거죠. 무슨 꾸라지입니까? 경찰은 전단살포 단속이 아닌 충돌 방지 차원에서 경찰 총출동했고 군은 전방에서 혹시라도 북한이 고사총을 쏘지 않을까 북한군의 사격에 대비하는 이런 현실 말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지금 남북 간 주요 현안이다. 북한은 지난 10일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14.5mm 고사총 수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이 K6 기관총으로 대응하면서 남북 간에는 교전도 벌어졌다. 북한은 이후 대북전단 살포가 추가로 이뤄지면 남북관계가 파탄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2일에는 전단 살포 중지 등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남북 고위급 접촉 대표단 성명을 통해 상대방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도발 행위를 막는 조치를 취한다면 2차 고위급 접촉을 개최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남북은 이달 초 북한 고위 대표단 방남 당시 2차 고위급 접촉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북관계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중앙일보의 논조는 이런 겁니다. 대북전단 살포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북진통일하자. 뭐 그런 이론이라면은 삐라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 남북 간의 충돌이 일어나서 설사 우리가 북한을 깨부시고 북한을 점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그로 인해서 입을 대한민국의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다면은 다른 방법을 모셔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북한을 무서워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보수단체는 이런 정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일보의 지적을 자칭 이름을 보수라고 붙인다면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남북 간에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채널이 구축되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풀려서 북한 주민의 생활, 다시 말해서 생존권이 향상되는 것도 북한 인권 개선의 한 축이라는 점을 자칭 보수단체는 알아야 됩니다. 남북관계 인권의 큰 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단 살포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자기들은 차 몰고 와가지고 풍선 만들어서 전단 뿌리기만 하면 그만입니까? 거기다 총 쏴가지고 총알이 떨어지면은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는다면 그 지역의 그 불이익은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북의 군사적 대응이 현실화한 만큼 코앞의 주민의 안전과 생명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주민들이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았겠습니까? 그쪽에 연천, 포천, 휴전선 접경지역 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선거하면 새누리당이 싹쓸이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그 지역의 사람들이 트랙터로 대북전단 살펴하지 말라고 막았겠느냐고요. 현 단계에서 막무가내 시의 전단 살포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 인간들은 알아야 됩니다. 자제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공공의 이해에도 맞다는 게 자칭 보수신문 중앙일보의 사설입니다. 정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규제법 미비로 대북전단 제한 방법이 없다고만 되뇌지 말고 보수단체를 설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말려야 합니다. 북한도 전단 살포 문제를 이용해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남한 정부가 시민단체의 모든 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전제를 거둬들여야 합니다. 더 이상의 조건을 내걸지 말고 남한과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에 나오길 바랍니다. 진정성을 입증하는 건 그 길밖에 없다는 중앙일보의 사설 100% 동의를 해서 이 사설을 오늘 머리 칼럼으로 소개해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점은 국익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일부 자칭 보수단체 혹은 북한을 팔아서 연명하는 그들의 이익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국익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마 자칭 보수라는 인간들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외면받고 버림받을 겁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은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은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끊임없이 조합은 가입은 합니다. 예. 이강훈님 조합은 가입, 출자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1동의 마로 비씨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통마늘님, 그리고 광주 북구 오치동의 김경숙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분들은 출자금 납입도 곧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출자금 납입도 하시고 매월 11,000원 이상의 조합비 납부 신청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석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문구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오해석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프로그램 잘 짜여 있어서 부작용도 없고 실천하면 바로 효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7-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게시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조합원 숫자나 비율로 봐서는 강원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활동으로 보면 강원도가 늘 빼어납니다. 미대육동지와 강원지역협의회에서는 감동과 자부심을 드리는 조합원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날짜는
다음 달 8일입니다. 11월 8일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날 9일 일요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네요. 횡성군 둔내명 주천강 자연휴양림에서 열리고, 그리고 이번 조합원 한마당에서는 강원지역 협의회 총회 조합원 친교의 시간과 더불어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세월호 국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래곤님을 모시고 국민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원지역 곳곳에 계신 미래협동조합 조합원과 그 가족분들 기다린다고 합니다. 토요일 하루만 참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른 지역의 조합원들도 환영한다고 합니다. 연락은 하는 순간 또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라고 문자 넣었습니다. 예, 이진희 조합원님이십니다. 문의는 010-5370-9333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고요. 그리고 경제력으로만 보면은 북한에 비교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작권조차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북한 국내 총생산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쓰면서도 북한군보다도 열세라면서 지난 10년간 준비해온 전작권조차 찾아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우리 군대는 그동안 국민 혈세로 이루어진 막대한 국방비를 도대체 어디에다 썼단 말이냐라고 이종석 노무현 정부 때 NSC 사무처장을 하고 통일부 장관을 했던 분이죠. 네. 그런 분이 오늘 한겨레신문에선 칼럼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썼던데요. 진짜 쪽팔리는 이야기입니다. 전시작전과 관련해서 아예 그냥 무기 연기를 했다는 그런 소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진짜 왜 전작권을 그렇게 미국에 헌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싶어요. 오늘 한겨레신문의 김희겸 논설위원이 식민지 군대의 똥별들이라는 칼럼을 썼는데요. 이 칼럼을 통해서 그 일단을 짐작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10년 전이다. 이해찬 당시 총리가 진보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한국의 발전이 화제로 떠올랐다. 그러자 아프리카의 몇몇 대통령들이 무슨 소리냐,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인데 라는 싸늘한 반응들을 보였다. 이 총리는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는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항변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도 이 총리의 말을 거들었다고 한다. 어느 사석에서 그의 말을 들었을 땐 어이가 없었다. 식민지라니 어디에다 대고.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말 들어도 싸네라는 자괴감이 든다.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사실상 영구히 미국에 갖다 바쳤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그중에서도 쓰라린 건 용산기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용산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퍼붓고 피를 흘렸습니까? 평택에 새 기지를 만들어주느라 한 20조 원 들었습니다. 땅을 확보하느라 대출이 농민들 가슴에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노른자유는 여전히 용산기지의 노른자유는 여전히 미군 땅이라고 합니다. 20조 원을 쓰고도 허리 잘려 못 쓰게 된 땅을 받았으니 박근혜판 4대강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년 전에도 한미연합사 잔류 문제는 시끄럽습니다. 연합사태를 얼마나 남겨년을 놓고 한미 간의 줄다리기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도널드 럼스펠더 미국 국방장관이 헬기로 용산기지 상공을 쭉 둘러본 뒤에 완전히 옮기는 쪽으로 방침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때 도널드 럼스펠더 미국 국방장관이 했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뉴욕 센트럴파크 공원에 외국 군대가 주둔한다면 미국 국민이 수용하겠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용산기지에서요,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남겨둔다면은 진짜 골 때리게 됩니다. 공중에서 보면 아주 웃기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옮겨야 되는 겁니다. 아니, 미군 기지를 평택을 옮기기 위해서 진짜 돈 얼마나 쓰고 대출의 농민들 가슴에 얼마나 대못을 박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이따위 식으로 하고 있다니 정말 열불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연합사 잔류의 이유로 전작권 환수가 연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궁색한 변명이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내려가기로 결정난 건 2004년으로 그때는 전작권 환수에 전자도 나오지 않았다. 핑계일 뿐이고 실제는 생활상의 편리 때문일 게다. 먼지 바람이는 벌판에선 평택 기지는 황량하기 그지없다. 독신인 사병들은 그럭저럭 견딘다 쳐도 가족이 딸린 장교들은 심란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뉴욕 못지않은 문화생활과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용산은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곳이다. 게다가 미국의 국방비는 대폭 감축해 평택 기지 안에 아늑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처지도 못 된다. 자, 용산. 그중에서도 알토란 같은 중간에 만약에 미군 기지가 그대로 남는다면 그 바깥은 공원이 되어 있으니까 보안이 취약할 것 아닙니까? 담장은 더욱 높아질 겁니다. 철조망은 한층 더 날카로워질 겁니다. 경계병의 총끝은 더 날이 설 테고 순찰차의 엔진은 더 바빠질 겁니다. 공원 한복판이 그 모양이니 용산을 민족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그 민족공원은 고사하고 마음 편히 돌아다니기도 쉽지 않을 게 뻔합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을 내 집 정원처럼 누릴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비싼 돈을 주고 기지 주변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내야 될 판입니다. 우리 군은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국방비를 더 쓰기 시작한 게 30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북한보다도 37배가 더 되는 예산을 씁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정치민주화를 이뤄냈고 스마트폰, 자동차, 선박 등 제조 능력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류는 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무시 못할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국방만 이 모양입니까? 그것도 가장 가난한 북한 하나를 제대로 상대를 못해서 미국 뒷공무니에만 숨고 있으니 말입니다. 군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성들 똥별이라는 말 말고는 달리 부를 말이 없습니다. 그 똥배들 숫자가 500명 가까이나 되니 많기도 합니다. 세월호 구조를 못해서 해경은 해체된다고 합니다. 나라를 구하지 못했으니 그 똥배들 기급장 다 떼야 합니다. 대신 바티칸을 지키고 있는 스위스 용병이라도 불러들이고 그렇게 되면 몇 년 안에 자주국방이 달성된다는 보고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는 한겨레 김의겸 건설위원의 이 글 선임 기자로 바뀌었네요.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진짜 우리 군의 실상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것은 남북전쟁 때, 즉 6.25 전쟁 때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 군 그 젊은 이승만이 따라다니는 친일 장성들 군대를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은 거의 뭐 북한군 만나가지고 전멸당하고 별치랄병을 다 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쪽팔려가지고 지휘권을 미군으로 넘긴 게 전시작전 통제권이 넘어가게 된 효시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내가 고정하지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요. 대충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보다도 1년에 30배 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뭐 이것저것 따지면은 북한하고 비교가 또 안 되는 이런 국력을 지닌 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지면은 북한의 위협에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고 미국 군대한테 그대로 애걸 하고 구걸하고 그리고 그걸 빌미해서 용산 기지에 있는 한미해양사령부 건물은 옮기지 말자고 이따위 주장을 하는 똥별들 500명 진짜 쪽팔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자주국방하라고 별 달아준 건 아닐 겁니다. 국민들에게 좀 창피한 줄 아십시오. 우리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성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게시판에 카림 뒷목 잡아 님이 이런 걸 써주셨는데요. 이런 분들 많이 계셔서 제가 특별히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4월에 출자금 추가와 CMS를 신청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 은행 계좌를 조회하다가 월 사용료가 빠져나가지 않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문의한 결과 초기의 전산불량이 이유였다고 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체크를 안 한 제 게으름 탓이 크지요. 이제 그 공짜로 시청해온 셈이라 죄송한 마음에 1년치 선납했습니다. 내년 4월 1일에 재신청하고 출자금도 꼭 정지하렵니다. 라고 써주셨는데요. 뭐 출자금을 정지하라, 1년치 선납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CMS 신청을 했는데 빠져나가지 않는 거를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분이 있었는데, 반가님이 오늘 저만의 CMS 신청했습니다. 열심히 절약해서 정자에 조합원 배가 운동에도 동참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는데요. 저도 그럴 겁니다. 전 다음 달에 다시 단식에 도전하려고 그러는데요. 한 달 정도 단식하면은 식비 절약이 꽤 됩니다. 이게 밖에서 점심 저녁을 먹게 되면요, 아무리 적게 들어도 하루 10,000원은 듭니다. 그러면은 뭐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한다고 손 치더라도 한 달에 이 월화수목금 20일은 회사에 나와야 되는데 식비 절약하면 한 20만 원 절약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달에는 단식에서 절약된 식비를 정지하려고 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 듣고요, 뭐 무슨 압력으로 느끼지는 절대 마십시오. 절대 압력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 뿐입니다. 자, 이게 전세 이야기 제가 계속 하는데요. 이게 진짜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 집 살 생각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월세나 전세 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금리가 낮다 보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게 전반적으로 월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누가 괴롭겠습니까? 집 많고 돈 많은 사람들 전혀 괴롭지 않습니다. 항상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피봅니다. 요즘 20대, 30대 집에서 독립해 나와 있는 사람들 고시원에 살든가 그래도 좀 있는 직장에 다니면은 원룸에서 세 삽니다. 월 30만 원 월세가 50만 원 늘어나면 부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사설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내년 전세난 가중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세 시장이 날로 불안하다.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됐는데도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24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내년 이사를 계획한 사람들이 미리 집을 구하는 수요가 작용한 결과라고 한다. 더욱이 내년에는 홀수해라, 2년 단위의 전세 계약 만료 건수가 많아 부동산 업계는 전셋값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초저금리 상황인데다 홀수해가 맞물리고 내년 재건축에 돌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겹칠 모양이다. 내년 전세 시장의 극심한 동요를 감안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우선 이 정부의 초저금리 정책은 매매와 전세의 양다리 칼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저금리가 호재입니다. 왜? 돈 빌려서 집을 사도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하지만 전세는 독입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집주인은 임차보증금, 즉 전세값을 더 올리거나 아니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2011년에 34%였는데요. 지금은 40% 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50% 넘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전세가 월세로 바뀌었을 때 그 비율이 문제입니다. 대충 7% 정도 됩니다. 금리 비교하면요 3배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월세로 전환을 하면은 지금 금리대로 월세가 전환이 된다면은 아니 뭐 전세 사는 사람들 월세로 왜 전환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집주인이 미쳤다고 똑같은데 하겠습니까? 돈을 또 올려요. 거의 7% 수준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합니다. 전세 2천만 원이었다면은 7%면 얼마입니까? 1년에 140만 원입니다. 결국은 전세 2천만 원이 월세로 따지면은 월 10만 원 이상. 이게 사실 10만 원이라면 별거 아닌데 전세 2천만 원짜리 집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전세 1억 원 다 되잖아요. 그 7% 부담을 하면은 1년에 700만 원 내야 됩니다. 50만 원 이상의 월세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어지는 속도는 더딥니다. 왜?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집을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 직장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일부 재벌 기업들,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월세도 빡빡해서 못 사는 이런 수준인데 어떻게 집을 사겠습니까?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그나마 그 차액을 기대하면서 집을 사기도 할 것입니다만 이런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빚을 내 전세를 충당하는 가구는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빌려가지고 전세금 충당해야 될 판이에요. 또한 재건축 이주 수요가 전세난을 부추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지구, 서초구, 신반포지구 등 재건축 사업장이 내년 초 본격 이주를 시작하는 것을 비롯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에서만 2만여 가구가 새로 집을 구해야 됩니다. 재건축을 하면 재건축하는 동안 사람들 나가서 전세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세 수요 더 늘어나는 겁니다. 집은 없고 그러면 전세 더 올라갑니다. 서울시는 이주 시기 분산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 효과는 의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 등으로 전세난을 피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이주시기 조절은 조합의 금융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적절한 조절 어렵습니다. 정부가 현재 2년인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던 1989년의 경우에 임대차 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 전세값이 오히려 20% 뛰었습니다. 미리 뛰는 겁니다. 이래저래 뾰족한 대책은 아직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고 저금리 장기화의 결과 전세가 막을 내리고 월세가 주택 임대차의 주정을 이룰 경우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민 대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 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이 오늘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칼럼 중소기업 이익률 반토막 까닭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KBS가 정부정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보도를 한 것을 보면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199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즉 15년 동안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의 이익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상이 된 곳은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 700여 곳입니다. 왜 협력업체? 말하자면은 하청업체입니다. 예, 그 이익률이 떨어졌겠습니까? 그것은 납품 가격을 후려쳤기 때문입니다. 원청업체인 대기업들 이 기간 동안 자기들은 글로벌 기업으로 급성장했지만 후진적인 영업 방식 전혀 버리지 못했습니다. 협력업체들한테는 원가 테이블 공개를 요구하고 아예 납품 단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줍니다. 자동차 협력업체들은 수주할 때 매년 단가를 몇 %씩 낮출 것이라고 미리 맹시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결국은 협력업체의 피땀을 강탈해서 자기들은 글로벌로 성장하고 그 협력업체들은 아예 망하도록 그 이익률을 15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핀란드 정부가요. 대기업 중심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중소기업 키우기에 나섰다는 점 주목해야 됩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연구해온
이경희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편에 서야 그나마 시장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역대 정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대기업 편중 정책을 써왔다. 이러니 어떻게 중소기업이 살아나겠냐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진정성 있게 중소기업 편에 설 때 우리는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는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의 지적, 제가 틈만 나면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중소기업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 나라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질 좋은 직장, 대기업만 질 좋으면 뭐합니까? 중소기업의 직장이 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라디오 평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